네, 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진단입니다. 이 살인적이라는 이 다소 자극적인 단어를 써야 될 것만 같은 말 그대로 살인적인 무더위가 올여름을 정말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폭염의 실상 그리고 우리의 대처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강승구 실장 그리고 윤재철 교수가 도와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먼저 올여름 폭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몇 가지 기상 관측 자료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 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예, 기록을 경신한 폭염인데요. 올여름에 가장 더웠던 날은 8월 1일이었습니다. 전주의 경우에 38.4도를 기록해서 관측사상 두 번째 높은 기온을 보였고요. 부안, 순창, 고창의 경우도 37도에서 38도 정도, 관측사상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기온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7월, 8월 중에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경우를 봤습니다. 2017년도에는 7월 20일에 33도를 넘었고 그 이후에 나흘 동안 33도 이상이 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월 12일, 2017년보다 한 8회 정도 앞서죠. 33도를 넘는 날이 나타났고 그 이후에도 27일에 33도 넘는 날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8월 8일까지 현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후에도 더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2017년과 비교해보면 한 3배 정도 33도 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무척 더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음 볼까요? 예,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열대야라고 볼 수 있겠는데 2017년에는 7월 16일 날 처음으로 열대야가 나타나서 일주일 정도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9일, 한 3배 정도도 역시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역시 8월 8일까지니까 더 많은 날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더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는데 33도 이상 되는 날씨가 이틀 이상 되면 폭염주의보, 네. 그리고 35도 이상 이틀 되면 경보 이렇게 내려진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런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진 날도 굉장히 많았지요. 예, 도내 평균적으로 약 27일 정도요. 27일. 예, 현재 뭐 우리가 흔히 제일 더웠던 해를 1994년도로 현재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조심스럽지만 전국적으로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1994년의 기록을 경신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7일이라는 것은 주의보입니까? 경보입니까? 주의보 이상을 저희들은 폭염 날짜라고 보기 때문에 이상. 주의보 이상입니다. 폭염주의보 이상을 폭염일수로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27일이면 아마 제가 가진 자료로는 1994년도에는 7월의 경우에만 18일 정도 폭염 경보가 내려지고 네. 가지고 있는데 네. 아마 거의 비슷하거나 아마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기록을 경신하지 않는가 하는 게 기상청의 현재 의견입니다. 예. 그 외에 혹시 뭐 전라북도도 좋고 전국적으로도 올해 폭염을 상징할 만한 그런 기상 관측 혹시 자료 혹시 말씀하실 만한 게 있습니까? 우선 주의보가 있고 경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경보를 보면은 우선 3년간을 비교해 보면 작년에는 경보일이 5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년에 좀 더웠거든요. 굉장히 더웠다고 하는 해가 16년인데 경보일이 19일이었어요. 도내 평균이. 근데 현재 우리 도내 평균 경보 일수가 14개시군 평균 된 게 25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교가 되질 않죠. 거의 뭐 역대급 더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 7월 18일부터 도내에는 폭염주의보가 아니고 35도씨 이상이 최고 기온입니다. 최고 기온이 35도씨 이상이 계속 되고 있어서 7월 18일 이후 도내 14개시군 전역에 경보가 내려진 이후에 아직 주의보로도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경보가 진행 중이고 있고 아마 이것은 앞으로도 거의 뭐 깨지기가 어려울 기록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역대급이라는 말이 유행이던데 정말 역대급 기록인 것 같습니다. 이제 관심은 언제 폭염이 누그러질까 하는데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올해의 경우 지난해와 상황은 매우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지난해의 경우를 보면 좀 어떨까 참고가 될까 싶어서 한번 자료를 준비해봤는데 함께 보실까요? 예, 지난해 8월 최고 기온을 요약한 건데요. 30도를 넘는 날씨가 계속되다가 8월 9일에 28도로 처음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시 30도를 넘었다가 8월 13일에 26도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 20도대의 기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난해의 경우와 같다면 다음 주 정도에는 20도 정도로 내려와야 되는데 올해는 좀 상황이 다르기도 하고 물론 14호 태풍 야기의 경우도 있어서 기상을 함부로 속단하기는 힘듭니다만 도에서도 혹시 어떻게 기상 당국으로부터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그 14호 태풍 야기가 없었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변곡점을 크게 이제 15일이냐 20일이냐 그 정도를 보고 있었는데 워낙 94년하고 비교를 하면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1994년도에는 7월이 더웠습니다. 근데 우리 저희들이 분석을 기상청과 같이 해보니까 올해는 8월이 덥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15일 정도가 변곡점이 돼가지고 아까 우리 자료에서 봤듯이 아마 33도로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 15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아마 14호 태풍을 뺀다면 아마 그게 20일까지는 이어질 거라는 게 현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8월 20일까지 예, 8월 태풍이 20일. 만약에 현재 예. 기상 상황을 깨트려 놓지 못한다면 태풍이 큰 변수가 되겠지만 현재 진로가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태풍의 변수는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태풍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조금 더 견뎌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면서 우리 일상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이 더위에 대해서 어떤 표정과 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뉴스에서 나온 짤막한 리포트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땡볕이 장렬하는 전주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손님이 뚝 끊겨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고 문을 연 점포도 일일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채소나 생선 같은 생물은 40도 가까운 폭염에 보관하기도 어렵습니다. 더우니까 누가 사람 나오겠어요. 장사하는 어르신들도 다 나이 드신 분들이. 생선도 팍팍 써. 다 썩어 내놓기만 하면. 본격적인 휴가철. 예년 이맘때면 인파로 넘치던 한옥마을도 관광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람들 이제 바글바글해서 엄청 많을 텐데 지금은 뭐 매출 반도 안 나오고.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이 일상의 풍경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예. 저렇게 더위가 심각할 때 가장 이제 염려가 되는 것이 건강 그리고 이제 질환에 관한 것인데요. 온열 질환자라고 이제 하죠. 또 통계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5년간 통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5년간 연평균 온열 환자 수가 우리 도의 경우 약 80명이었습니다. 80명. 예. 근데 올해의 경우 그 2배인 170명이 발생을 했고요. 전국적인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전국적으로는 연평균 약 1,300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올해는 그 3배인 약 3배인 3,60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을 했고 안타깝게도 그중 우리 도에서는 4분이 돌아가셨고요. 전국적으로는 44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거의 요즘 재난이냐 아니냐 가지고 말이 많은데 거의 재난급 수준의 폭염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온열 환자 통계도 역대급이군요. 역시 건강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윤 교수께 좀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흔히 이렇게 더우면 저희가 이제 그 옛날부터 더위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썼거든요. 예. 온열 질환을 보니까 일사병도 있고 열사병도 있고 또 열경련 우려혈증 여러 가지 있던데 흔히 더위 먹는다는 표현으로 통칭은 될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온열 질환의 자의 주로 호소하시는 증상은 체온 상승과 함께 근육경련이나 실신이 발생할 수 있고 전신의 기력 저하나 어지러움증, 오심, 구토,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즉 어떤 특정 부위가 아니라 다양한 신체 부위에서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증상이 조절되지 않으면 체온 상승이 일어나면서 의식 변화가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온열 질환의 종류가 많은데 상세하게 우리 일반인들이 뭐 의사 선생님들처럼 다 알 필요는 없겠지만 혹시 이런 정도의 구분은 알아두는 게 좋다. 혹시 이런 게 혹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운 환경에 노출이 되고 근육 경련이 일어나면 열 경련이라 하고요. 잠깐 의식 소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열 실신이라 하고 이외에 그 다른 신체 부위의 증상을 느끼는 경우를 보통 예전에 일사병, 최근에는 열 탈진이라고 칭하고 있고요. 여기에 체온 상승과 함께 의식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면 열사병으로 진단이 내려집니다. 예. 흔히 이제 이런 질환들은 뭐 햇볕을 많이 쐰다든지 또 온도나 습도가 높은 곳에 장시간 머무른다든지 또 땀을 많이 흘린다든지 혹시 이랬을 경우에 이제 이런 질환들이 생기기 쉽다고 제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혹시 이 외에 좀 더 붙여야 될 그런 환경적인 노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로 야외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증상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최근과 같이 극단적인 폭염에서는 실내에 머물더라도 땀 배출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실내에 있어도 예, 체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머물더라도 온열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내에 있더라도요. 예. 근데 혹시 이렇게 더울 때는 야외 활동 좀 삼가하고 또 물을 많이 먹어라. 예. 이 두 가지 보통 많이 강조를 하는데 맞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좀 더 이것만으로 좀 부족합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이라면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환경에 머물고 충분한 수분 보충을 하신다면 온열 질환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과 같이 극단적인 폭염이라면 이러한 예방책에도 불구하고 온열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상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무시하지 마시고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거나 특히 의식 변화가 발생을 한다면 목격을 하신다면 바로 119에 신고하셔가지고 응급센터에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증상을 느낀다면 바로 초기의 대처 예.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일단 시원한 환경으로 옮기셔야 되겠고요. 섭취가 가능하시다면 물이나 이온 음료 등을 섭취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관찰을 하시다가 의식의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면 바로 119에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예. 우리가 그 건강 생각하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뭐 보양식까지는 아니더라도 규칙적인 식습관을 유지해 주시고 평소에도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분 섭취를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수분 섭취. 예. 예. 소금도 중요합니까? 땀을 많이 흘린다면은 이제 일반적인 수분만으로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소금을 직접 섭취하기보다는 소금을 약하게 물에 녹여서 먹거나 아니면 시중에 나와 있는 이온 음료 등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그 온열 질환을 앓게 돼서 병원으로 가게 되면 집에서 처치하는 것과 무엇이 병원에서는 어떤 달라지는 겁니까? 병원에서는 일단 시원한 수액을 투여해서 체온을 낮춰주게 되고요. 체온을 낮춰주고, 예. 그리고 전해질이 들어있는 수액을 투여하기 때문에 보통 땀을 통해서 전해질이 배출이 돼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수액 보충을 통해서 대부분의 증상이 호전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열사병에 걸린 경우에는 다른 장기들도 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좀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 어쨌건 병원에 가야 빨리 회복이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무더위에서 역시 가장 그 우려되는 분들은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 분들에 관한 이 뉴스 리포트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체감 온도가 40도를 웃도는 오후 시간. 홀로 사는 이양래 할머니에게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문을 열어보지만 바람 한 점 통하지 않고 지난해 교회에서 받은 선풍기마저 고장나 부채 하나에만 의지해 더위를 버티고 있습니다. 덥고 그냥 속으로 열이 펄떡펄떡 나와. 이렇게 붙이고 그냥 살고 나갔다 들어갔다. 이웃에 사는 김유림 할머니는 무더위와 질병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데다 뙤약볕 외출할 엄두가 나지 않아 병원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숨도 차고 야 나가면 힘든 게 못 돌아다녀. 노인들에게 유일한 쉼터는 에어컨이 있는 경로당뿐. 찜통이 된 쪽방에서 생활할 엄두가 나지 않아 하루 종일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이 길어지면서 독거노인에게 여름나기는 생존을 위한 사투가 되고 있습니다. 예, 노인이나 또 어린이, 또 저소득층, 장애인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이 폭염 때는 특별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떤 대책 충분히 좀 세우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화면에도 나왔는데요. 에어컨이 없는 그런 소외 계층입니다. 그래서 예. 혼자 사시는, 특히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취약계층이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그 다음에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 그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분들이 도내 약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약 4만 명이 계십니다. 4만 명. 예. 그래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분들이 에어컨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이 있는 마을 경로당이라든가 마을 회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시골에 있는 농협은행이라든가 또 읍면사무소 그런 걸 저희들이 약 4,800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거기서 나오셔서 화면에 봤듯이 좀 더울 때는 좀 거기서 쉬셨다가 이제 댁으로 돌아가시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거기에도 못 나오지 않습니까?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사회적 요인으로 못 나오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일일이 방문을 해가지고 잘 계시는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약 10,000명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생활 보호사라든가 그다음에 이장님,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로 해서 약 10,000명을 지정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24시간 뭐 가족이 아닌 이상 케어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돌아가신 네 분이 전부 거의 혼자 사시다가 혼자 활동을 하시거나 밭에 나가셔서 일을 하시다가 중요한 건 쓰러지셨는데 장시간 동안 아무에게도 발견이 되지 않고 방치되었다는 겁니다. 도시에서는 만약에 이제 길거리에서 쓰러진다면은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좀 신고가 바로 될 텐데 이 농촌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 요소가 많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그런 점에 차관을 두고 폭염도 분명히 재난입니다. 그래서 그런 에어컨을 갖다가 어떻게 그런 에어컨이 설비된 시설이라든가 또 취약계층에게 에어컨을 어떻게 좀 더 보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좀 짚을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무더위 쉼터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을 했다는데 그런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은 현재 없으십니까? 전부 다 가까운 곳에서 무더위 쉼터를 갈 수 있습니까? 100% 뭐 4만 명의 그분들이 문제는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문제가 안 되죠. 핵심은 이제 거기에 못 나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무리 궤도 활동을 하더라도 12시에서 5시 정도는 굉장히 온도가 요즘 같은 경우는 35도씨 이상으로 올라가거든요. 논밭에 나가시지 말아야 되는데 꼭 이제 논밭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두 계층이 제일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좀 차관점을 두고 이번 더위가 끝나고 앞으로도 이런 폭염이 추세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데에다가 좀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 쉼터도 밤에는 닫죠? 저희들이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마을회관이라든가 그런 데는 이제 전기세가 문제가 돼요. 시골 어르신분들 그런 마을회관에 이제 전기세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 요금을 저희들이 한 50억 정도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원을 해서 24시간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긴급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온열 질환으로 숨진 네 분이 모두 노인이라고 말씀하셨고 노인이시고 농촌에 계시고 혼자 계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장시간 동안 쓰러지셨는데 우리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즉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쓰러진 후에도 장시간 고온에 노출돼 아무런 도움도 못 받고 실신을 하셨다는 겁니다. 윤재철 교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분들 그렇게 공통점을 보였다고 하니까. 그 온열 질환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열에 노출되는 시간입니다. 열에 노출되는 시간.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결과가 좋을 것이고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과가 나쁠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일반적인 예방 대책은 계속 강조되고 있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혼자서 일을 하지 마셔야 될 것 같고요. 야외 활동도 마찬가지고요. 최소한 혼자서 일을 하시거나 혼자서 거주하시는 분들을 좀 감시할 수 있는 체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을 하더라도 모여서 해야 된다. 네, 모여서 예, 일을 하시고 어떤 분이 좀 이상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게. 예. 신고할 수 있는 분이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사고가 좀 많은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도시에서는 좀 여러분들이 같이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지금 시내에서 발생한 열사병 환자들은 이제 목격자들이 다 계셔가지고 되게 119에 신고하셔가지고 바로 오셔서 대부분은 금방 의식을 회복을 하셨지만 시골에 계신 분들은 이제 혼자서 일을 하시면 특히 논밭은 이 시야가 좋지도 않기 때문에 발견도 늦게 이루어져서 대부분 좀 결과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신을 잃은 뒤에도 오랫동안 방치가 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열에 가장 취약한 이제 장기가 뇌가 되겠고 또 다른 장기들도 열에 계속 노출이 되면 기능이 떨어져서 흔히 말하는 이제 다발성 장기 부전에 빠져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에 노출되는 시간을 가능하면 짧게 할 수 있게 일을 하실 때는 좀 같이 좀 무리를 지어서 일을 하시고 야외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이 좀 운동도 하실 때 같이 좀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라라는 말씀 좀 주의 깊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얘기 몇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무더울 때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특별히 좀 조심을 해야 됩니까? 아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체감 온도가 체온보다 높아지게 되면 우리 몸은 이제 열을 계속적으로 받습니다. 이때 열을 내보내려면 땀이 나고 그 땀이 증발을 해야 되는데 요 땀이 나려면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되겠고 심장 기능이 이제 건강해야 되겠고 혈관 상태도 좋아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곳에 문제가 되는 되게 이제 심장 질환이나 간 질환, 콩팥 질환 아니면 혈관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취약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무더위 쉼터 같은 곳에서 이제 에어컨을 쓸 수 있도록 하는데 다른 분들도 그렇고 에어컨 많이 쓰면 또 이거 냉방병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적절한 냉방 온도를 유지하면서 가끔씩 이제 환기시켜 주시면서 유지하는 게 가장 좋겠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습도가 높기 때문에 땀이 나더라도 이제 증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낮은 온도가 아니더라도 되게 냉방을 켜놓으면 제습이 되기 때문에 보다 좀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너무 낮은 온도는 피하는 게 좋겠다.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더위 지속되면서 또 하나 문제되고 있는 게 농산물 그리고 축산물 문제입니다. 이 역시 뉴스 리포트 잠깐 보겠습니다. 차광막 위로 뜨거운 열기가 이글거립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비까지 내리지 않으면서 푸르렀던 이파리들이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인삼 잎을 비비자 잿가루처럼 부서집니다. 비가 와가지고 땅 이렇게 열이 내려가야 인삼 야가 좀 살파인데 온도만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될 것 같아. 날씨가 지금 도와주더라네요. 콩밭에서도 성한 콩잎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폭염에 파밤나방 애벌레가 크게 번식하면서 잎을 모조리 갉아먹었습니다. 2달 새 2번이나 갈아엎고 다시 심었지만 올해 콩논사는 사실상 작파했습니다. 뼈만 남았는데 그 순이 나온다는 보장을 못 하잖요. 나온다고 해봐 지가 몇 프로나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그냥 엎어버려야지. 맹렬한 폭염 속에 비마저 내리지 않자 농작물 피해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습니다. 인삼밭 107헥타르에서 잎마른 피해가 났고 벼 85헥타르가 메마른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추와 콩, 복분자도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거나 병해충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는 이렇게 오지를 않아요 지금. 이게 밭꽃이고 뭐 콩이고 깨고 하나 못 먹게 있어요. 예, 콩이고 깨고 하나도 못 먹게 생겼다고 하시고 315헥타 정도 피해가 났다고 하는데 이 정도 피해가 앞으로 이 농산물 가격이라든가 이런 정도로 미칠 정도로 심각합니까?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현재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은 특히 이제 무, 배추 이것은 이제 강원도 때문에 그러는데요. 되게 여름에는 무, 배추가 강원도 쪽에서 고냉지 무, 배추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버리니까 무, 배추 작황이 안 좋아가지고 무, 배추 등 채소류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뭐 수박 같은 과채류, 그다음에 우리 닭, 육개값 등 그런 것이 평년보다 약 30 내지 40% 비싸고요. 문제는 이제
9월 하순이 우리 전통적인 명절 설 아닙니까? 예, 이때 추석, 예. 죄송합니다. 예. 추석인데요. 이때 이제 사과하고 배는 거의 3분의 1이 이때 소비가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사과 배가 현재도 작황이 불량하고 앞으로도 문제는 폭염과 문제는 가뭄입니다. 가뭄까지 지속된다면은 농산물 수급 조절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은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유통공급사가 가지고 있는 비축 물량이 있으면은 조속한 신뢰에 풀고 또 농협과 협조를 해가지고 계약 재배를 합니다. 농협이. 그래서 계약 재배 물량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조치 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폭염으로 인해서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농산물과 축산물, 특히 농산물 쪽이겠죠. 네네. 예. 가격 앞으로 상승이 지속적으로 상승될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할 수 네.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유례 없는 이 폭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짚어봤는데 마무리 말씀 겸 좀 정리하는 얘기로 좀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폭염을 재난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좀 그 전라북도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는 당연히 재난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재난도 이렇게 한 달 기간 내에 전국적으로 44명이 사망하는 재해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재난급이 아니라 저희들은 재난으로 인식을 하고 7월부터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가지고 대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갑작스럽게 닥친 일이라 저희들도 좀 체계적으로 좀 더 많은 부분을 보완해야 될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좀 더 체계적인 폭염 대책을 계속 시군과 또 우리 도민과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법도 좀 고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런 법은 중앙정부의 일이고요. 왜냐하면 보상에 따릅니다. 법을 고치면은 저희들은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이제 법을 고쳐서 재난으로 보면은 보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현재는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재난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민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에서는 재난으로 규정을 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예. 앞으로도 좀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을 고치는 문제는 다각도로 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꽤 있는 것 같군요. 윤 교수님께서는 계속 건강 얘기해 주셨는데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니까요.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해 주고 싶은 거 좀 꼽아서 말씀을 정리를 해 주시죠. 아무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요. 야외 활동을 하실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좀 의료기관을 빨리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유례 없는 폭염. 근데 이게 올해만의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매년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경고가 나오고 있죠. 이 환경 파괴 또 이로 인한 이 지구 온난화 같은 게 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개발 중심으로 달려왔던 대한민국 그리고 이제 우리들 뭔가 좀 다른 길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올여름에 유례 없는 그런 폭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는 이렇게 접도록 하겠습니다.